2029년 현실과는 다른 어떤 일본에서 우리는 현 체제에 큰 불만을 품은 쿠도를 만난다. 당시 일본에서는 비디오 게임을 비롯한 오락거리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며 미풍양 속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의 말을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쿠도는 평소 바의 접대원으로 일하는데 동료의 말에 따르면 쿠도는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해프게 웃으며 손님을 접대하지만 평소 휴식에 들어가면 텅 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에서 동료가 쿠도에게 아까부터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손님인 줄 알고 받지 않았는데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채권자라서 깜짝 놀랐다. 그는 오늘 안에 돈을 받으러 올 테니 준비해두라고 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화면에 나온 사람은 이 나라의 사령관인 쇼였다. 이때 나라는 황국과 진국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진국이 권력을 잡고 이끄는 쪽이었다. 황국 국민들을 진국의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려 했다. 10년 전 대재앙이 일어난 후 진국은 늘 반란군 무리와 맞서야 했다. 비디오 게임 디스크를 소지한 자를 체포했는데 그 안에서 반란군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반란 조직의 모집 장소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었다. 3대 지휘관 중 한 명인 야쿠모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바로 쿠도가 살고 있는 특구였다. 쇼는 이 특구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쿠도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다. 그는 근시라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그녀는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녀는 이 특구가 곧 불바다가 될 거라고 말했고 하늘에서는 특구 전체를 불태우기 위해 로봇들이 투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쿠도가 방금 접대한 그 여자는 바로 3대 지휘관 중 한 명인 무사시였다. 쿠도는 그제야 안경을 다시 썼다. 그리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가게에 돈을 숨기기로 했다. 그 후 밖으로 달려나가자 군인들이 떠나라고 했지만 갑자기 다른 로봇이 나타나 쿠도를 보호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의아해하는데 군인들이 곧 그 여자를 포위하고 반란군이라 불렀다. 그러자 여자는 진국 무리를 침략군이라 불렀지만 바로 그 직후 로봇은 격추당했다. 쿠도는 그 여자가 입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로봇의 조종석이 열리더니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다가가자 가게 주인도 함께 달려왔다. 그는 그곳에서 고글과 조종관을 발견했다. 그가 고글을 써보자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고 옆에는 고갈 알림이 떠서 에너지가 다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치비 소녀를 발견하고는 이것을 조종하는 법을 물었다. 수용소에 가거나 여기서 죽을 판이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그의 처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로봇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로봇의 전원 공급 소녀라고 밝혔다. 로봇이 다시 작동하자 그는 가게 주인에게 조종관을 달라고 했다. 조종관을 받자마자 그는 주먹을 날려 적을 멀리 날려버렸다. 쇼는 저 아래의 반란군을 발견하고는 3대 지휘관 중 마지막 한 명인 하야토를 처리하러 보냈다. 한편 반란군 측에서는 쿠도가 자신들의 로봇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조사를 지시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한편 전원 공급 소녀는 그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싸우는 폼은 길거리 양아치 같았다. 그는 이 소녀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로봇이 작동할 전력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하야토 지휘관이 로봇을 타고 싸우러 왔다. 하야토는 쿠도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쿠도는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자 하야토는 검을 뽑아 쿠도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로봇이 하야토의 공격을 피했다. 이유는 쿠도의 벨소리가 전원 공급 소녀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녀의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쿠도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야토가 다시 달려들어 쿠도를 날려버렸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반란군 지휘관야 마다였다. 그는 쿠도에게 마음속의 불꽃을 터뜨리라고 말했다. 그러면 원하는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쿠도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하려 했지만 전원 공급 소녀는 지휘관의 말대로 소리치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며 같이 외치자고 했다. 하지만 쿠도가 그럴 기분이 아니자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곧 죽을 판이니 그만 투덜대라고 했다. 쿠도는 이 로봇의 힘이 전원 공급 소녀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원 공급 소녀에게 처음 등장했을 때 했던 대사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 대사들이 좀 거슬린다며 자신만의 구호를 만들기 위해 고쳐주었다. 소녀는 흥미를 느끼고 로봇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 후 둘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검을 만들어냈다. 둘은 하야토에게 달려들어 일격을 가했다. 공격을 정통으로 맞아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하야토는 아직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전원 공급 소녀의 힘이 다했고 마침 야마다가 그들을 데리러 와서 쿠도는 후퇴하기로 했다. 후퇴하는 길에 가게 주인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묻자 쿠도는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다며 이 로봇을 팔자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전원 공급 소녀가 그를 밀쳐내며 함께 싸울 사람을 찾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그녀는 로봇에서 나왔고 야마다는 그녀가 상어 로봇의 전원 공급 소녀인 진이라고 소개했다. 그 후 야마다는 쿠도 일행을 그들의 기지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정부가 버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그곳은 바로 아케하바라로 정부의 엄격한 검열로 인해 버려진 건물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야마다는 경비에게 암호를 말하고 문을 통과했다. 진이 쿠도에게 그 암호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도 않았다. 그는 이곳이 온통 이상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은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이 로봇 안에서 싸우려고 이런 옷을 입느라 고생이 많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옷은 그냥 코스프레를 좋아해서 입는 것이었다. 그녀는 기운을 내서 로봇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는 거라고 변명했지만 쿠도가 건성으로 대하자 한 대 때렸다. 그 후 야마다는 일행을 조직해 저항군 본부로 데려갔다. 쿠도는 그곳에서 이곳의 모든 멤버가 진을 아끼고 있으며 그가 감히 진의 로봇을 조종했다는 이유로 즉시 그에게 살기를 뿜었다. 모두가 적합하지 않았는데 접대원인 그가 적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곳의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떠나려 했다. 하지만 지갑은 텅 비었고 배는 고팠기에 그는 체면을 버리고 야마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쇼는 특구 전체에 불을 지른 것이 좀 과했다고 생각했다. 원래는 반란군을 유인하기 위해 잠시 소란을 피우려던 것뿐이었다. 다음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그는 직접 나서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쿠도는 음식을 얻었지만 너무 적어가네 기별도 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상까지 세워둔 것을 보았다. 그 후 진이 쿠도를 찾아와 정말 떠나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해왕 애니메이션 BGM을 설정한 것에 분명 숨은 뜻이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설정해둔 음악이고 지금은 바꾸는 걸 잊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은 이 동상의 해왕 캐릭터를 아주 좋아했는데 작중에서 이 캐릭터는 인류를 공격하려는 대항 측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해왕은 인류를 위해 싸우고 고향에 맞서기로 선택했다. 해왕은 전쟁이 끝나면 가족과 재회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결말을 알지 못했다. 대재앙 이후 정부가 마지막 회차들을 검열해서 더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도 그 재앙 이후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해왕과 처지가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반란군 편에서 싸우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여전히 쿠도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귀찮다며 거절했다. 그녀는 방금 전투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 후 가게 주인이 쿠도를 찾아와 그가 아직 자신에게 빚이 있으니 야마다를 위해 계속 싸우라고 말했다.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하라고, 안 그러면 장기라도 팔라고 했다. 그 후 야마다가 찾아와 두 사람에게 그들의 장군이 막 놀러왔다고 알렸다. 가게 주인을 매수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쿠도는 원해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돈을 나눌 때 가게 주인이 쿠도 몫을 전부 가져갔다. 쿠도가 불평하자 그는 협박조로 돌변하며 진과 친하게 지내라고 요구했다. 진을 가게 단골 손님처럼 여기고 평소처럼 그녀에게 붙으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안경을 벗고 진을 만나러 갔다. 아까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는 그녀를 몇 마디 칭찬하고 이 조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동의했다. 바로 그때 적의 공격 알림이 떠서 쿠도는 벌써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진과 쿠도는 재빨리 로봇에 들어갔다. 로봇 안에서 진은 로봇의 형태가 자신의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지만 쿠도는 그게 정말 성가시다고 생각했다.
골치 아프게도 이번에 그들을 찾아온 적은 역시 신호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특구에서 소동을 일으킨 로봇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모두가 신호의 로봇이 비행 능력이 있는 걸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상어 로봇은 날 수 없었고 비행하는 적에게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진이 어떤 이유에선지 흥을 잃어 로봇이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마다는 플랜 B를 실행해야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함선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를 꺼내 기둥에 발사했습니다. 신호는 빗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며 함선으로 직행했습니다. 그 역시 에너지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그 기둥을 군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지만 직후 하하가 내려와 쇼에게 후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쇼는 후퇴에 동의했지만 진이 아끼던 해왕 동상을 파괴하며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도 저 동상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진은 원래 쿠도와 함께 싸워서 그도 자신처럼 흥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 때문에 그와 함께 싸우는데 흥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쿠도는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싸울 흥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꽤 위험한 일이라 가게 주인은 쿠도의 안전보장금으로 돈을 더 뜯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미를 만났는데 그녀는 흥이라는 감정으로 로봇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감시와 개발을 책임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쿠도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쇼는 반란군의 상어 로봇이 미완성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반란군의 로봇이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고 그 연료가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쇼는 반란군이 더 위험한 짓을 하기 전에 이 로봇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 잠시 점검하던 민미는 쿠도를 발견했다. 말은 번지르르하고 거짓말을 잘하지만 이전 파일럿보다 조종 실력은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의 파트너가 되려면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보다 몇 시간 전 쿠도가 로봇에서 내렸을 때 미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이 의식을 잃었다고 알려주며 자기가 누군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나서야 그는 그녀가 예전에 가게에 왔던 손님 중 한 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로봇의 진이 그려준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진이 삐졌으며 그가 원인이니 진을 깨어나게 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쿠도는 다시 진을 만났고 그녀는 왜 그가 잡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무시하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며 이건 그녀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이제야 이곳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영웅놀이를 그만두고 빨리 깨어나서 로봇을 다시 움직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영웅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좋아하든 말든 이런 것들은 전부 검열당해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부터 하는 쿠도의 태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로봇의 그림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던 사람은 인질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위에서 애정 행각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왕역을 맡은 사람은 괴물들에게 당하면서도 인질들에게 둘 다 구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있는 게 지겨워진 지는 밧줄을 풀고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웅을 응원하라고 외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쿠도는 여전히 이건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는 해왕을 아주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무관심과 말들 때문에 더는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의 행동을 말리려 해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고 믿으며 그 열정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쿠도는 갑자기 아이들 틈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는데 마침 진이 해왕을 응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왕 동상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싸우지 않은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쿠도가 진의 기운을 북돋아 주러 달려가려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후 쿠도는 다른 아이들도 떠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로봇을 안전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모드는 쿠도 없이 그녀 혼자 로봇을 조종하고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는 더는 망설이고 싶지 않다며 일찍 출발했습니다. 쿠도가 뒤쫓으려 했지만 진은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모두가 대피할 시간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미미는 쿠도에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갑자기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에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하는 출전했지만 쇼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하가 스스로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쇼에게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안 신호는 하하에게 무사히 돌아오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진은 혼자 힘으로는 하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기지에 있던 가게 주인은 대피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미가 찾아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쿠도가 직접 뛰어서 전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자신이 해왕 영화에 나오는 해변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해왕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역시나 그녀를 도우러 오는 해왕은 없었습니다. 결국 해왕은 가상의 인물일 뿐이니까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쿠도가 달려와 정신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하하가 둘을 빨리 처리하려 하자 미미가 하하에게 전화를 걸어 저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하하는 마지못해 둘이 말을 끝내도록 놔뒀습니다. 진은 더는 쿠도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쿠도는 자신이 슈퍼히어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진짜 감정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며 진이 그 감정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망토를 벗고 그녀가 좋아하는 해왕 코스프레를 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옷을 입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한 행동이 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은 조종석을 열어주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진에게 이제부터 둘이 함께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해왕이 되고 아이들의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은 쿠도에게 해왕의 테마곡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틀었고 진의 흥은 곧바로 솟구쳐 올라 로봇의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하는 상대에게 강해질 기회를 줬다는 걸 깨닫고 바로 검을 들고 공격하러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이 첫 번째 검을 소환하고 쿠도에게 두 번째 검을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로봇에 검이 두 개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두 검을 꺼내 공격을 막고 하하를 밀어냈습니다. 하하는 상대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는 전장에서 졸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한동안 싸운 후 진과 쿠도는 마무리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은 두 개의 검을 합쳐 가위로 만들고 하하에게 돌진해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공격으로 하하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하는 계속 싸우고 싶어 했지만 쇼가 그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은 해왕 동상이 수리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쿠도는 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공급하고 나면 한동안 기진맥진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제2특구로 전환됩니다. 이곳은 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지만 몰래 유명 아이돌의 공연을 주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돌 그룹이었지만 대부분의 멤버가 체포되고 검열당해서 단 한 명의 마지막 멤버인 즈키가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공연해야 했지만 관객들은 모두 그녀를 아주 아꼈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무대가 공격받아 그들의 아이돌이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쿠도에게 돌아와서 그는 진이 흥분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바보가 된다는 것과 그녀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법이 TV를 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게 주인은 진이 충전이 끝나기 전에 적이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야마다가 말하길 두 번째 전력 공급 소녀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이돌 즈키였습니다. 그녀는
반란군에 의해 이 기지로 오게 되었고 야마다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즈키의 팬이었습니다. 한 근육질 남자가 쿠도에게 즈키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며 다른 멤버들이 잡혀간 뒤에 유일하게 남은 멤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보 및 목표 납치를 담당하는 우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 야마다는 즈키를 만나 이곳에서의 업무를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는 길에 우카이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그 후 즈키를 만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재빨리 달려가 돈을 챙기며 즈키에게 매니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없다면 자기가 기꺼이 매니저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카타라고 소개하며 그녀와 짝을 이룰 파일럿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쿠도에게 빚을 넌지시 상기시키며 즈키와 친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일만 할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나카타는 즈키에게 자신을 고용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쿠도에게 거금을 가져와 매니저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나카타가 쿠도의 매니저이기에 그도 이 돈을 챙길 수 없었다. 야마다는 그들이 쉬면서 로봇 정비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테스트를 시작하기를 원했다. 쿠도와 주키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쿠도에게 계속 이것저것 시키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이돌의 고집스럽고 요구가 많은 성격이 쿠도가 보기에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쿠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안경을 벗는다며 그녀는 만약 지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니저로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로봇에 함께 타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주키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달려가야 했고 그녀는 안경을 써야 더 매니저 같다고 말했다. 그 후 주키는 기지 내의 메이드 카페의 광고 모델이 되었다. 그 후 모두 앞에서 공연을 이어나갔다. 쿠도는 옆에서 CD를 팔아야 했는데 그는 바가지 씌운다며 협박을 당했지만 아이돌과 악수 및 사진 촬영 콤보를 듣자 사람들은 바로 구매했다. 그 후 몇몇이 진을 찾아와 주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도 자신들의 아이돌은 여전히 진이라고 했다. 하지만 3명 중 1명이 배신자여서 한바탕 두들겨 맞았다. 이때 진은 낙담한 채 그저 쿠도와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이때 주키를 안마해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이돌 이미지를 잘 지키고 있으니 이런 사적인 시간에는 자기 자신으로 있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에 아직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몇 개를 보고 그녀는 조금 슬퍼했다. 얼마 후 로봇 정비가 끝났다. 전력 공급 소녀에 따라 로봇이 그 사람의 소원대로 변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키의 형태가 어떨지 보고 싶어 했다. 이때 주키는 공연 준비를 위해 화장을 하고 있었다. 쿠도는 주키가 한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이 노래를 라이브 공연에 갔을 때 들었다고 했다.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이 노래는 음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라이브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부모님도 예전에는 그녀를 많이 응원해 주셨다. 그녀가 아이돌처럼 따라 부를 때 말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검열 시대가 오면서 아이돌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에게 이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아이돌이 되었다. 쿠도는 그녀가 이런 옷을 입고 로봇에 타려는 것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가장 자신 있는 의상이라고 했다. 갑자기 적이 나타났다는 알림이 떴다. 이번 적은 쿠도가 화나게 했던 무사시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원래 로봇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 비행 명령만 받았지만 명령을 어기고 반란군 구역으로 직진해 공격했다. 진은 여전히 출전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쿠도와 주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주키는 시작하기 전에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로봇에 들어갔다. 쿠도도 재빨리 자리를 잡았고 야마다는 쿠도에게 주키를 위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의 말이 바로 전력 공급 소녀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 주키의 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주키를 향해 환호하고 응원했다. 주키가 로봇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런데 잠시 열렬히 응원한 후 주키는 로봇을 마치 봉제 인형 같은 형태로 변신시켰다. 모두가 실망하여 응원을 멈췄고
주키의 흥분은 즉시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무사시는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 로봇을 계속 내리쳤다. 주키는 이제야 저항 조직과의 계약을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다. 팬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아이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무력해졌다. 무사시는 진이 전력을 공급하는 로봇과 싸우지 못해 화가 났다 하지만 그녀가 반란군의 로봇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한 발 쏘려던 순간 갑자기 그녀의 로봇이 불안정하여 과열되었고 신호는 그녀에게 기지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주키는 완전히 열정을 잃고 더는 아이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로봇을 살펴보던 미미는 주키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너무 두꺼운 가면을 써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나카타와 주키의 팬들은 이 일을 쿠도 탓으로 돌렸다. 아이돌이 그렇게 사기를 잃게 만든 게 무슨 매니저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마다는 그가 계속 주키의 매니저를 하길 원했다. 그녀는 이때 평범한 판매원으로 돌아가 있었다. 지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기술자들은 주키가 애는 썼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쿠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모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는 주키가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믿었고 쿠도가 주키를 다시 전력 공급 소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기진의 정보원 덕분에 이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돌 경력은 끝났다고 했다. 더는 수치심 속에서 아이돌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은 그 수치심을 감수할 만큼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갑자기 무사시가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쿠도가 전에 갔던 술집에 있던 사람이란 걸 알아보고는 그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녀는 주키에게 아직 판매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너무 늦어서 이제 팔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물건이 검열 대상품목이라며 이걸 판매한 가게 주인이 체포될 것이라고 했다. 주키 같은 직원은 괜찮다고 했다. 그녀는 주키가 잡지 속 아이돌과 닮았다고 했고 주키는 의심받지 않으려 부인해야 했다. 그러자 무사시는 기세를 몰아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파렴치하다고 비방했다. 주키는 반박했지만 이내 변명거리를 찾았다. 무사시가 주키를 처리하려 하자 쿠도는 그녀 같은 군인이 약한 민간인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쿠도의 체면을 봐서 이 일을 넘어가 줬다. 그녀는 그 후 떠났고 주키는 무사시가 감히 아이돌 직업을 모욕한 것에 분개했다. 그녀는 쿠도가 무사시에게 추파를 던진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더는 그녀의 매니저가 아니니 그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우상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아이돌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쿠도에게 고마워했지만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물건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쿠도가 이런 기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몰랐지만 쿠도는 프로는 묻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 후 주키를 찾아가 내일 자신과 한 번 더 가자고 했다. 그는 그녀의 기억 속 우상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쿠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해야 했다.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사상 재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 이제는 오직 쿠도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쿠도는 주키를 만나 한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쿠도는 주키에게 그녀가 처음으로 우상의 라이브 쇼를 보러 갔던 곳을 보여줬다. 그녀는 그가 고작 이 정도로 자신이 열정을 되찾길 바라는 거냐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곳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뻤다. 하지만 쿠도는 그녀가 이곳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팬들이 여전히 그녀가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노래 재능이 없으며 춤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보다 그녀가 유명해진 이유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더는 빛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쿠도는 그녀가 계속 빛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음악 플레이어를 주며 아직 열정이 있다면 빛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연 장소를 알려주며 이건 매니저의 명령이라고 했다. 물론 옳지 말지는 그녀에게 달렸다. 그녀는 그 후 음악을 듣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매우 놀랐다. 조직이 건설 중인 무대에서는 이때 모두가
주키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하지 못했다. 쿠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라 어쩔 수 없었다. 갑자기 미미가 주키의 공연 정보가 인터넷에 퍼졌다는 걸 발견했다. 이거냐 마다가 퍼뜨린 것이었고 그 때문에 무사시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그녀는 이것이 반란군의 어리석은 짓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지는 혼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무사시는 원하던 대로 상어 로봇과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검 대신 지는 모형 톱을 들고 있었다. 적이 잠시 총을 쏘자 톱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때 우카이가 쿠도가 상어 로봇에 접근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지만 적들이 쿠도를 포위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지만 주키의 팬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그 후 군인들 쪽에서 주키를 만났다. 그들은 주키를 민간인이라 생각하고 막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자신을 위해 그렇게 무모하게 구느냐고 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주키가 자기 자신으로 있었던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주키가 쿠도와 단둘이 있을 때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매우 무례하고 얕으며 반항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지만 그녀의 그런 점을 좋아했다. 그 후 무사시는 병사들에게 주키를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우카이가 폭탄을 던졌다. 쿠도가 주키를 먼저 도망치게 도우려고 틈을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계속해서 무대로 돌아가길 바랐고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고 말했다. 바보야, 모두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여기가 네 무대야. 그 후 그들은 진을 불렀다. 장비를 교체하고 쿠도는 로봇에 탑승해 진의 배터리를 쐈다. 엔지니어가 달려와 주키에게 새 배터리를 장착해줬다. 그녀는 쿠도에게 왜 자신을 돕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자신처럼 무대에 오를 때 거짓된 얼굴을 한다고 생각해서 도왔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아이돌 일을 정말 사랑하고 무대 위 모든 표현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역시 그런 모습에 끌렸기에 그녀를 응원한 것이었다. 그녀는 쿠도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 무대로 올라섰다. 그녀는 토끼 로봇으로 변신했고 기지 역시 그녀의 공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주변을 밝혔다. 모두가 힘껏 환호하며 주키의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이 강철 토끼를 완전한 인간형 전투 로봇으로 변신시켰다. 주키는 노래하며 날아다녔고 마지막에는 토끼 형상을 만들어 무사시가 쏜 총알에 응수하는 탄환을 발사했다. 그녀는 땅으로 나가떨어졌고 쇼에게 소환되었다. 군대의 참패를 더 이상 민중에게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주키는 아직 공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무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쿠도에게 계속 함께 가고 싶냐고 묻자 그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그녀의 매니저이기 때문이다. 한편 바다밖에 잊혀졌던 진은 화가 나서 쿠도를 바보라고 불렀다. 다음날 쿠도는 에너지를 재충전 중인 주키와 진을 돌봐야 했다. 주키는 진이 좋아하는 해왕 캐릭터가 남자애들이나 좋아하는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은 주키가 처음 돌아왔을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본성이 드러나서 예전처럼 착한 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후 둘은 쿠도에게 시중을 들라고 했지만 그는 요리 중이라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그들을 동료로만 볼 뿐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 양다리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언제 그 로봇을 써야 할지 모르니 둘 다 빨리 에너지를 충전하길 바랐다. 그는 이 일을 그저 업무로 생각하기에 좋든 싫든 해야만 했다. 그 후 나카타도 모두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이곳에 찾아왔다. 그는 쿠도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이기길 바랐다. 동시에 그는 미미가 군대가 국민에게 왜곡된 사실을 선전하는 테이프를 입수했으니 진과 주키에게 지휘실로 오라고 알렸다. 군대는 국민이 게임과 오락에 너무 빠져 무사도 정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대는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려 했다. 모두가 영상을 보고 있는 명백한 문화 침략이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쿠도는 군대가 하는 일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반란군에 합류하기 전 그가 매일 목격한 것은 사람들이 군대의 통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카이는 배신자나 할 법한 생각이라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하지만 야마다가 변호해줘서 우카이는 쿠도를 봐줬다. 이후 모두 흩어졌지만 쿠도는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동안 신호는 반란군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민중을 군대 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 지휘관 중 한 명이 슈에게 시찰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한편 미미는 두 소녀의 건강을 검진하고 있었다. 목욕을 하면서 세 사람은 쿠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들 쿠도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의 솔직하지 못하고 쌀쌀맞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다. 쿠도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곁에 없으면 다들 지루함을 느꼈다.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타났다가 주키가 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오늘 장볼 차례라 미미에게 쇼핑 목록을 물어보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이 기회에 쿠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같이 놀러 가자고 할 참이었다. 이후 둘은 장을 다 봤고 쿠도는 왜 자기가 같이 와야 했는지 여전히 의아해했다. 그는 또한 그에게 꽤 가식적으로 보이는 웃음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미미도 그에게 똑같이 조언한 적이 있었다. 그와 미미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쿠도를 예전에 살던 동네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다 타버렸다. 그는 쿠도에게 로봇에 탔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때는 살아남을 다른 방법이 없었고 지금은 그 로봇에 발을 들인 것을 약간 후회하고 있었다. 그 후 야마다는 쿠도를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로 데려갔다. 그곳은 군대와의 전투 때문에 생겼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 호수는 쿠도가 오랫동안 조종해온 로봇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과거에 한 조종사와 전력 공급 소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조종 과정에서 소녀가 로봇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변질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참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 군대가 승리하고 모든 죄를 반란군에게 뒤집어 씌워 민중의 눈에 악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조종사가 바로 그였다. 그 사건 이후 눈을 다쳐서 항상 선글라스를 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쿠도가 바람둥이 본성을 유지하고 여자들의 감정을 이용하며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때 진과 주키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마침 쿠도도 둘을 위해 과자를 사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방에 웬 상자가 나타난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 그들은 쿠도에게 상자를 열게 했고 그 안에서 갑자기 한 소녀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쿠도가 막 사온 과자를 뺏어갔다. 그때 야마다가 찾아와 그녀가 자신들의 해커이자 전력 공급 소녀라고 밝혔다. 미사 우카이가 미사를 은신처에서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실종 상태였다. 이후 쿠도가 미사의 상자를 열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방을 온통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미사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모두를 방에서 쫓아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쿠도는 다른 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키와 진의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은 방을 바꿀 수 없었다. 이 방에 있는 만화책과 게임 디스크 등을 암시장에 내다 팔면 수백만 엔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야마다는 애원 작전을 썼지만 미사는 미미의 과거 사진을 꺼내 보여줬고 미미는 그걸 쳐내야만 했다. 나카타는 쿠도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다가가 미사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쿠도의 과거와 관련된 이름을 들춰내 그를 화나게 했다. 그는 만약 그녀가 더 파고든다면 이 방이 파괴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사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방을 어지럽히지 않고 게임에서 자신을 이긴다면 방을 돌려주고 합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야마다는 즉시 수락했다. 이후 한 명씩 미사와 대전 격투 게임을 했지만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진은 마구잡이로 버튼만 누르다가 바로 한 판을 내줬고 주키는 미사가 다가오지 못하게 한 가지 기술만 연발했다. 하지만 그녀는 게임에 원거리 기술이 있다는 걸 몰랐고 미사는 꼼수만 쓰는 그녀를 가볍게 이겨버렸다. 우카이는 자신 같은 전문가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원거리 공격에 패배했다. 16버튼 고수라고 자신했던 야마다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남은 건 쿠도뿐이었다. 그가 게임에 참여하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미사의 체력을 절반이나 깎았지만 그녀는 다시 페이스를 되찾고 진지하게 그의 체력을 전부 깎아버렸다. 하지만 쿠도는 운 좋게도 아주 약간의 체력이 남아 반격할 수 있었다. 그는 콤보를 연달아 날리고 숨겨진 필살기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원래 이런 옛날 게임에는 항상 숨겨진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활용해 승리한 것이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미사는 그들에게 던전 탐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내걸었다. 사실은 반란군 기지 아래의 어두운 터널로 내려가 미사를 위한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우카이와 야마다가 쿠도와 함께 갔지만 얼마 못 가 야마다는 영화 디스크 가게에 한눈이 팔려두를 남겨두고 가버렸다. 그도 무기 상점의 마음을 빼앗겨 쿠도는 혼자 계속 가야 했다. 한편 기지의 모두는 모여 있었다. 그동안 기지의 사람들은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쿠도는 무전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으로 바꿨다. 갑자기 기지에서 누군가 터널에 침입한 것을 감지했지만 경고가 금방 사라져서 그들은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침입자는 쇼의 부하인 세 지휘관 중 한 명인 야쿠모였다. 그녀는 몇 가지를 정찰하러 내려왔다가 이곳 주민들에게 겁을 먹고 도망쳐야 했다. 한편 상자를 채우고 있던 쿠도는 미사에게 아까 그녀가 꺼냈던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잘 모르고 그 이름이 그의 빚과 관련 있다는 것만 알았다. 미사는 이제 그게 쿠도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가 아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후 이곳에서 장군을 만나 그가 며칠 동안 실종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쿠도는 계속 가다가 우연히 한 창고에 들어갔다. 바로 그때 야쿠모가 공격을 위해 로봇을 이곳으로 내려보냈다. 진이 전투에 나서기로 했지만 쿠도가 아직 터널에 갇혀 있어서 이제 그녀는 혼자 싸워야만 했다. 갑자기 장군이 고속열차를 몰고 와 야쿠모의 로봇에 부딪혔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장군 역시 안전하게 후퇴했. 그래서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미사는 이때 쿠도를 구하러 현장에 도착했고 린도 회수되었기에 야마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째선지 야쿠모는 그의 헛소리를 한참 동안 들어주었다. 야마다가 헛소리를 하는 동안 쿠도는 미사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미사가 필요한 건 예전에 아빠와 함께 자주 하던 게임기였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사는 아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아빠를 찾으러 나가고 싶었지만 자신도 아빠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미사는 우카이가 찾아와 그녀를 집에서 데리고 나갈 때까지 한동안 버티며 살아남았다. 야마다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자 쿠도가 미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미사는 쿠도와 함께 로봇을 조종해 싸우기로 결심했고 로봇을 고양이 형태로 변신시켰다. 하지만 힘이 꽤 약해서 정면으로 싸울 수 없어 숨어야만 했다. 미사는 자신이 쓸모없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진의 로봇처럼 강하지도 유키의 로봇처럼 빠르지도 않았지만 쿠도는 정면 승부가 안 되면 숨어서 공격하면 된다고 했다. 미사는 히키코모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쿠도는 컨트롤러 연결 케이블을 꺼냈다. 그는 미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갑자기 의욕이 넘쳐 코타츠를 소환했다. 일본식 난방 테이블인 이것은 히키코모리의 보물이다. 둘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함께 싸웠다. 둘은 야쿠모와 마주하고 화력 대결을 시작했다. 둘은 계속해서 버튼을 연타했고 야쿠모는 화력면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패배하고 물러나야 했다. 다음날 쿠도 일행은 충전실로 돌아왔고 미사는 쿠도와 타협했다. 다른 두 소녀도 계속 게임을 같이 해준다면 이곳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상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호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반란군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신호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그의 전임자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신호는 선전을 위해 마라톤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반란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경주를 방해했다. 심지어 방송 전파까지 빼앗아 선전 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신호는 또다시 상부의 질책을 받았고 그중 한 명이 신호에게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반란군은 방송 전파를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전 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피해까지 입었다. 그날 밤 쿠도는 새소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가올 축제에서 인형탈 마스코트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잘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 나카타는 쿠도에게 돈을 벌기 위해 새소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빚을 다 갚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는 원래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반란군이 연 축제는
예상보다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다. 역시 방송 전파를 빼앗은 것이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와 하야 둘 다 이곳에 정탐하러 내려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하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깨달았다. 신호는 하야가 또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그녀를 놓쳤다. 하야는 한 바퀴 돌다가 우연히 진을 만났다. 그녀는 수상한 가게에서 하야를 끌어냈고 하야는 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진은 낯이 익지 않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때 신호는 호숫가라멘 가게에서 쿠도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공무원이라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게 주인은 자신은 그런 몽상과 같은 사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상부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는 신호와 쿠도가 겪고 있는 그런 산말이다. 그가 이곳에 돌아온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의 가게는 원래 이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였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야마다와 장군은 역피라미드를 되찾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검열되고 회수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는 우카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언가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쿠도는 신호에게 반란군에도 진지하게 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인식면에서 매우 성숙하다고 했다. 라멘 가게 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 마치 자신이 평생 라멘을 팔아온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며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갑자기 나카타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그는 너무 취해서 시비를 걸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반란군의 고위 간부라고 말이다. 신호는 극도로 분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반란군은 모두 나카타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쿠도에게 로봇을 꺼내 신호를 밟아버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호는 상황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다. 군사령관이 반란군의 주력 부대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그때 야마다는 우카이에게서 보고를 들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0년 전 미미와 야마다가 바로 재앙을 일으켜 이 호수를 만든 두 사람이었다. 둘은 함께 이 죄를 짊어지기로 결심했고 이제 한 명은 변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편 신호는 이 무법천지인 거리를 처벌하기로 결심했다. 하야는 여전히 진의 도움을 받아 몽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야는 근처에서 열리는 유키의 라이브 쇼를 발견하고 보러 갔다. 그녀는 유키가 지난번 신호의 마라톤을 방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무대로 뛰어올라가 검을 뽑아 유키의 체포를 선언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검으로 유키를 쫓았다. 진이 막아설 수밖에 없었지만 신호가 나타나 하야에게 시민들 앞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서 이곳의 본질을 간파했으며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그는 이곳을 전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그는 무사시를 불러 둘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다. 24시간 후에 이곳을 총공격할 것이니 눈치껏 서둘러 대피하라고 선포했다. 그때 우카이는 붙잡힌 상태였다. 그는 군대가 반란군의 수많은 보물이 담긴 역피라미드를 추락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면 반란군이 싸울 의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진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마다는 반란군이 해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남아서 이 목숨을 건 임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환영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진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하지만 진은 이 정도의 인원과 상어 로봇의 힘이라면 그 역피라미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쿠도는 신호가 말했듯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는 군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키는 매우 화가 나서 다가와 이곳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저 피라미드 안의 것들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마 쿠도는 그들이 지키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타깝게도 쿠도는 그들처럼 열정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유키에게 텅 빈 녀석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진이 쿠도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알면서도 왜 여전히 그 위에 앉아 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쿠도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여전히 텅 빈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만 했다. 그가 그녀와 싸우는 것과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도 단지 추측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쿠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 가지 사실을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녀가 늘 좋아했던 영화와 소설 해왕의 제작자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쿠도가 미사와 함께했던 대전게임의 제작자이기도 했다. 그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쿠도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로 바빠서 어머니와 자신을 내버려뒀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돈은 어머니 치료비로 썼지만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해왕 프로젝트도 중간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러니 그녀가 해왕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실패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가 해왕 영화의 벨소리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음과 같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만든 것을 좋아했던 자신을 말이다. 그 후 쿠도가 떠나자 나카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사이 야마다는 그들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3개의 배터리를 하나로 합쳐 새 소녀가 교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투 능력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들은 다시 진과 마주쳤고 비록 그녀가 쿠도를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쿠도가 또다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서야 그들은 나카타가 사라졌고 로봇과 컨테이너 트럭도 함께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카타는 로봇을 훔쳐 쿠도와 함께 이 로봇을 군대에 팔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의 장군이 마스코트 인형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반란군이 그리고 2단계가 시작되고 나카타는 로봇을 판 돈으로 술집을 다시 열기로 합니다. 쿠도는 다시 그의 직원이 될 겁니다. 한편 장군은 모든 게 통제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반란군 모두가 귀여운 소녀 리더 때문에 돌아왔으니 그녀는 몇 가지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 후의 모든 일은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편 나카타는 자신이 로봇을 가져간 것이 반란군이 군대와 목숨 걸고 싸우는 대신 포기하고 대피하게 만들어 그들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라고 쿠도를 위로합니다. 너도 그들이 살길 바랄 테니까. 그러다 그는 쿠도에게 전화가 오는 걸 봅니다. 유키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배터리도 다 닳아버렸습니다. 나카타가 벨소리에 대해 묻자 쿠도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그의 작품을 칭찬했을 때 미소로 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던 날 그는 자신의 작품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나카타는 쿠도에게 자기 눈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고양이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는 길고양이를 입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 번 핥히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양이를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었고 그래서 그는 쿠도도 그 고양이처럼 자신을 떠나길 바랐던 겁니다. 한편 진은 쿠도가 전에 조립했던 해왕성 모델을 책상 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쿠도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 해왕성은 붉은색이었는데 영화가 검열로 제작 중단되지 않았다면 2부에 등장했을 거라던 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쿠도가 그 붉은 해왕성 모델을 손에 든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쿠도에게 남은 열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쿠도를 다시 데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미사는 쿠도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방송을 장악하고 유키가 대신 말하게 합니다.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문화적 자유를 위해 군과 정부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진도 화면에 나와 쿠도를 부릅니다. 그녀는 쿠도가 자신의 말을 듣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쿠도가 반란군에 합류한 후 그의 감정도 변했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다면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카타는 듣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반란군은 그와 로봇을 전투도구로만 필요로 할 뿐이라고 너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비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쿠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뒤에 있던 로봇이 움직이더니 다리를 뻗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쿠도가 달려가 보자 로봇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로봇 안에 남은 잔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이 로봇에 무언가를 잊고 왔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로봇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나카타는 쿠도의 그런 성격 때문에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군은 자신의 귀여움으로 부하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야마다는 쿠도가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쿠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쇼의 군인들이 길을 봉쇄해서 그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마다 쪽은 쿠도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터리팩과 새 소녀를 쿠도에게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미미가 그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싶으면 새 소녀에게 직접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카타가 차를 몰고 그녀에게 돌진해 쿠도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차 폭발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일은 쿠도의 빚에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쿠도는 배터리팩을 받고 진과 재회합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고 진 또한 그와 함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후 쿠도는 미사와 유키에게 한 대 맞고 돌아가면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첫 번째 형태인 상어 로봇을 활성화했지만 이번에는 파란색이 아닌 붉은색이었습니다. 야마다는 이것이 변질된 형태일까봐 과거의 재앙이 반복될까 두려워 모두를 로봇에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잠시 싸운 후 무사시는 붉은 상어 형태를 상대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야도 모습을 드러내 그녀는 붉은 상어 안의 사람이 진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진은 하야를 알아보고 설득하려 하지만 하야는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마다는 미미에게 과거 둘의 실수를 상기시킵니다. 통제를 잃었을 때 그들의 로봇도 이렇게 붉게 변했었다고 그래서 그는 작전을 취소하고 재앙을 막는 것을 우선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의 전력이 다해서 유키가 전력 공급을 교대합니다. 장갑으로 하야의 공격을 막은 후 유키는 로봇을 날아오르게 했고 적의 원거리 부대에게 조준당합니다. 유키가 반격했지만 무사시가 뒤에서 그들을 쐈습니다. 미사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책상 형태로 변신했지만 무사시를 공격하는 순간 하야가 돌진의 책상을 두 동강 냅니다. 미사도 기력이 다하자 하야는 진에게 나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야마다는 과거와 같은 폭발이 일어날까봐 상어 로봇을 봉인하라고 하지만 진과 쿠도는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미미는 야마다의 뺨을 때립니다. 그가 과거에 폭발했던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힘은 최고조였고 미미가 야마다에게 고백했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미미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녀가 너무 성급했고 야마다는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은 이제 선배들의 실수를 듣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하며 쇼에 대한 하야의 사랑에 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 후 둘은 하야의 검을 쳐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인 쇼가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면 피라미드를 떨어뜨리는 계획을 멈추겠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할 거라고도 합니다. 야마다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미를 떠나보내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 실수가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이끌어줄 것이라며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쇼는 쿠도가 그저 안에 있는 소녀들을 이용해 형태를 바꾸는 텅 빈 녀석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쿠도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줄 소녀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어 로봇으로 돌진한 뒤 재빨리 고양이 로봇으로 바꿔 어퍼컷으로 쇼를 공중으로 띄우고 토끼 형태로 변신해 날아올라 연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쇼에게 튕겨나가고 쇼가 배기 공격을 하려는 순간 쿠도는 상어 형태로 돌아옵니다. 머리가 잘렸지만 그 안에서 원래 로봇 형태가 튀어나와 쇼에게 주먹을 날려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쇼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약속대로 역피라미드 건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구 하나가 폭발하고 피라미드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쿠도는 에너지가 다해서 더는 싸울 수 없지만 야마다는 미미와 함께 모두의 미래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쿠도가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며 모두에게 사과하자야 마다가 나서서 그들의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새 소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무대와 음악은 준비되었고 이제 유키가 노래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그들이 그녀가 잘 때 노래를 틀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쿠도는 새 소녀와 함께 합체 로봇을 활성화하여 피라미드를 받치러 날아오릅니다. 상어의 튼튼한 갑옷과 고양이의 책상, 그리고 토끼의 엔진이 그들이 피라미드를 버티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쿠도는 반란군의 모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새 소녀도 함께 외치며 로봇의 힘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후 피라미드는 호수로 밀려나 그곳에 착륙했고 모두가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한편 쇼는 국민들이 계속 몽상에 빠져 있으면 나라가 곧 외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야마다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란군이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도는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막막해하지만 나카타가 돌아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쿠도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